여보, 이번 월급부터 우리 각자 돈 관리하자. 당신 먹여 살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남편이 선언했다. 나는 기쁘게 동의했다. 그리고 늘 그렇듯 공짜로 배 터지게 먹으러 온 시댁 식구들이 부엌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지연은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밖은 아직 동이 트지 않았지만 아침에 서두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남편 민준을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욕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이 남아있는 잠기운을 완전히 쫓아냈다. 그녀는 32살이었고 그중 8년은 대형 물류회사에서 일했다. 평범한 코디네이터로 시작해 지금은 국제운송팀 과장직을 맡고 있었다. 월급은 500만 원에 분기별 보너스는 때때로 200만 원에 달했다. 컨테이너가 세관에 묶이거나 서류가 잘못 처리되거나 공급업체가 납기를 어기는 등 끊임없는 돌발 상황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 머신을 켜고 냉장고에서 아침 식사 재료를 꺼냈다. 요리는 힘든 하루를 보낸 후 그녀가 긴장을 푸는 방법이었다. 손으로 채소를 썰거나 반죽을 섞는 동안 머리는 끝없는 전화와 이메일에서 벗어나 쉴 수 있었다. 주말에는 부엌에서 5시간씩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며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 민주는 7시쯤 잠이 덜 깬 헝클어진 모습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건설 회사에서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며 월 350만 원을 벌었다. 그들이 사는 도시에서는 괜찮고 안정적인 급여였다. 5년 전 결혼했을 때 지연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통적인 역할 분담은 없을 것이라고, 전업주부가 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는 그때 아무런 이해 없이 동의했고 그녀가 그런 주제를 꺼내는 것 자체에 놀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삶은 지연이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좋아했기 때문이다. 집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요리는 취미가 되었다. 민주는 결코 그녀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오늘 아침 식사는 정성껏 끓인 소고기 뭇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짜낸 오렌지 주스였다. 민주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며 말없이 밥을 먹었다. 지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누구나 각자의 생각이 있는 법이니까. 아침 식사 후 민준이 먼저 집을 나섰다. 9시까지 아침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지연은 30분 더 남아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고 세탁기에 빨래를 넣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빠르고 힘들이지 않고 이루어졌다. 사무실에서의 하루는 평소처럼 바쁘게 지나갔다. 중국 공급업체가 부품 선적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대체 운송 경로를 찾아야 했다. 3번의 화상 통화, 수십 통의 이메일, 관세사와의 서류 조율 끝에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문제가 해결되었다. 박 상무님은 그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지연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저녁에는 집 근처 대형 마트에 들렀다. 내일은 토요일, 민준의 가족들이 오는 날이었다. 이는 지난 3년간 굳어진 의식이었다. 모든 것은 민준의 형, 민호에게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되었다. 민호는 38세, 그의 아내 수지는 34세였다. 아이들은 2년 터울로 연달아 태어나 지금은 아들들이 10살과 8살, 딸이 4살이었다.
수지는 24시간 내내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지쳐 보였고 민호는 항상 일 때문에 바빴다. 그때 민준과 민호의 어머니인 김영희 여사가 토요일마다 지연과 민준의 집에서 모이자고 제안했다. 집이 더 넓고 지연이 요리를 잘하니 수진이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부엌에서 해방되게 해주자는 것이었다. 지연은 반대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고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카트를 가득 채웠다. 오븐 구이용 통닭 2마리, 갈비찜용 소고기 1kg, 신선한 채소 3종류, 푸짐한 쌈 채소, 생크림 3종류의 치즈, 수제 칼국수를 위한 최고급 밀가루, 그리고 사과, 배, 포도 같은 과일과 디저트용 라즈베리와 블루베리, 글레이즈용 초콜릿, 사워크림, 계란, 우유까지. 계산대에서 찍힌 금액은 15만 4천 원으로 상당했다. 지연은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아 지갑의 별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모든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출 내역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다. 인색해서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집에 돌아오니 민주는 이미 소파에 앉아 무릎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있었다. 지연은 무거운 쇼핑백들을 부엌으로 옮겨 내용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식탁 위에 가득한 식료품들을 훑어보았다. 내일 부모님 오시는구나. 네, 그리고 민호 아주버님이랑 형님, 아이들까지요. 많이도 샀네. 7명이잖아요. 우리 둘까지 합치면 9명이고. 게다가 보통 남은 음식을 일주일치는 싸가시니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갔다. 지연은 식료품을 찬장에 정리하며 머릿속으로 내일의 요리 계획을 세웠다. 먼저 닭을 오븐에 넣어야지. 2시간은 걸릴 테니까 닭이 익는 동안 갈비찜을 준비하고 그 다음엔 샐러드와 칼국수, 디저트 순서로 토요일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아침 8시. 지연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닭을 손질하고 있었다.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잔잔한 재즈 음악을 틀었다. 커다란 머그잔에 커피를 가득 따라 마시며 요리 과정에 몰두했다. 닭 속은 볶은 버섯과 양파, 치즈, 허브로 채웠다. 겉에는 향신료와 사워크림을 섞어 바른 뒤 호일로 감싸 오븐에 넣었다. 닭이 구워지는 동안 갈비찜을 준비했다. 핏물을 뺀 갈비에 양념을 재워 무와 당근, 밤, 대추와 함께 냄비에 앉혔다. 지연은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였다. 손이 모든 동작을 기억하고 있었다. 민주는 11시가 다 되어서야 잠이 덜 깬 모습으로 홈웨어 바지에 구겨진 티셔츠 차림으로 부엌에 나왔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이미 3개의 냄비가 끓고 있었고 오븐에서는 갈비찜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샐러드용으로 썰어둔 채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군침이 도는 냄새가 진동했다. 뭐 도와줄 거 없어. 거실에 상 좀 차려줄래요? 새 식탁보는 찬장에 있어요. 위칸에서 꺼내면 돼요. 그는 순순히 그릇과 수저를 꺼내러 갔다. 지연은 디저트로 만들 커스터드 크림 과일 타르트를 위해 생크림을 휘젓고 있었다. 막 타르트 위에 신선한 라즈베리를 올리고 있을 때 인터폰이 울렸다. 시계는 정확히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항상 정시에 도착했다. 시어머니인 김영희 여사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 58세의 다부진 체격에 짧은 머리를 하고 늘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분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지연은 그 안에 음식을 담아갈 빈 반찬통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뒤로 키 크고 마른 피곤한 기색의 민호가 들어섰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은 창백한 얼굴의 수진과
새 아이가 뒤따랐다. 남자아이들은 곧장 장난감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고 여자아이는 엄마의 치마를 꼭 붙잡고 있었다. 지연은 음식 접시들을 날라 식탁에 차리기 시작했다. 황금빛 껍질에서 향긋한 육즙이 흘러나오는 통닭 오븐 구이, 먹음직스럽게 졸여진 갈비찜, 신선한 채소와 리코타 치즈 샐러드, 잡채, 해파리 냉채, 향긋한 멸치 육수에 끓여낸 수제 칼국수, 아직 따끈따끈한 갓 구운 빵, 신선한 채소 스틱, 디저트로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과일 타르트가 준비되었다. 김영희 여사는 감정하듯 식탁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모든 음식을 뜯어보았다. 애썼네. 닭이 노릇노릇 잘 구워졌구나. 근데 갈비찜은 좀 더 푹 익혔어야지. 잡채도 간이 좀 싱겁고. 그래도 뭐 먹을 만은 하네. 지연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꼬투리를 잡을 것을 찾아냈다. 그것이 그녀의 특징이었다. 먼저 인색한 칭찬을 한 뒤 반드시 비판을 덧붙였다. 예전에는 짜증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따끔거렸다. 식사는 시끄럽고 길게 이어졌다. 남자아이들은 방 사이를 뛰어다녔고 식탁으로 부르려면 10번은 소리쳐야 했다. 여자아이는 빵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 떼를 썼다. 어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했다. 민호는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사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마감은 닥쳐오고 팀은 따라주지 못한다고 했다. 수지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유치원 선생님과의 갈등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김영희 여사는 쥐꼬리만 한 연금에 대해 한탄했다. 40만 원, 이 돈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 물가는 매일 오르는데 민주는 대부분 침묵을 지키며 가끔 중립적인 말을 덧붙일 뿐이었다. 지연도 조용히 앉아 그들을 관찰했다.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오늘 그 즐거움은 평소 같지 않았다. 식사 후 모두가 배불리 먹고 의자에 기댔을 때 김영희 여사는 평소처럼 가방에서 반찬통들을 꺼냈다. 크고 작은 플라스틱 용기들이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남은 음식을 담기 시작했다. 닭 반마리를 한 통에, 남은 갈비찜 전부를 다른 통에, 잡채 전부, 샐러드 반, 남은 칼국수와 국물, 빵 전부를. 지연은 자신이 5시간과 15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만든 음식이 포장되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예전에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음식이 남아서 버려지느니 차라리 시댁 식구들이 가져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 일주일 내내 먹을 것이 될 테니까.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문득 가벼운 짜증을 느꼈다. 칼국수 면발이 넓다는 말 때문이었을까? 갈비찜에 대한 지적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3년 동안 쌓인 감정 때문이었을까? 시댁 식구들은 저녁 6시쯤 돌아갔다. 민주는 식탁을 치우고 식기세척기를 돌리는 것을 도왔다. 지연은 조리대를 닫고 남은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었다. 민준과 그녀의 저녁 식사로 먹을 만큼만 조금 남아 있었다. 저녁, 모든 것이 정리되고 마침내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지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몇 년째 기록해오던 지출 내역 파일을 열었다. 대학 시절 돈이 부족해 한 푼 한 푼 신경 써야 했을 때부터 생긴 습관이었다. 오늘의 식료품비 15만 4천 원을 입력했다. 그러다 단순한 호기심에 이전 달의 시트를 열어 주말 식사 비용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12만 6천 원, 13만 2천 원, 15만 원, 14만 3천 원, 16만 5천 원. 숫자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지연은 계산기를 열고 더하기 시작했다. 지난 1년간 민준의 가족을 위한 주말 식사에만
72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화면을 응시했다. 거의 700만 원이 넘는 돈. 이것은 두 사람을 위한 평소 식료품비, 공과금, 생활용품, 옷, 생일이나 명절에 드리는 선물 등은 제외한 금액이었다. 지연은 이전까지 민준의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쓰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장을 보고 요리하고 그 과정을 즐겼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이 금액을 흙과 백으로 명확히 보고 나니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했다. 분노나 서운함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지연은 원래 화를 잘 내지 않았다. 비효율적이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균형이 깨졌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돈, 시간, 노력을 쏟아붓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칼국수면이 넓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생각일 뿐이었다. 지연은 파일을 닫고 기지개를 켜 뻐근한 등을 풀었다. 일어나서 자신과 민준을 위한 가벼운 저녁을 준비하러 갔다. 점심때 먹고 남은 닭고기 조각을 넣은 채소 스튜였다. 민준은 거실에서 축구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허브차 한 잔을 들고 그 옆에 앉았다. 하루는 평소처럼 지나갔다.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주 지연은 민준이 어딘가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 말없이 저녁을 먹고는 휴대폰을 들고 앉아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오랫동안 읽었다. 지연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누구나 각자의 일과 생각이 있는 법이니까. 수요일 저녁,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있잖아. 오늘 최 대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더라고. 최 대리? 누구? 새로 온 동료. 한 달 전에 우리 부서로 옮겨왔는데 이혼남이야. 40살 정도 됐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샐러드를 계속 먹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기 이혼 얘기를 하던데 재산 분할할 때 아내가 아파트 절반을 가져갔대. 지난 5년 동안 전혀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는데도 말이야. 심지어 자기 몫의 위자료까지 받으려고 했대. 상상이 돼. 아이들 양육비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위자료를.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말인데 그 사람 말이 가장 큰 문제는 공동생활비 통장을 썼다는 거래. 모든 돈을 한데 모아놨더니 이혼할 때 법원에서 아내가 절반의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대. 지연은 접시에서 눈을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얘기를 당신한테 왜 하는 건데? 그냥 경험을 공유하는 거지. 만약 각자 돈 관리를 했다면 이혼이 더 간단했을 거래. 각자 자기 돈을 가지니까 아무런 요구도 할 수 없지. 그렇구나. 그 사람은 아예 요즘 부부들은 각자 돈 관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더라고. 각자 책임지고 자기가 얼마를 어디에 쓰는지 아니까. 통제도 없고 다툼도 없고. 지연은 말없이 샐러드를 다 먹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민준 씨,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동료 얘기로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직접 해. 아니,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거야. 알았어. 그녀는 일어나서 자기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그가 직접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캐물을 생각은 없었다. 지연은 짐작이나 암시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겠지. 아니면 마는 거고. 다음 날 목요일. 민주는 또다시 생각에 잠긴 채 퇴근했다. 지연은 저녁으로 레몬과 로즈마리를 곁들인 연어구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부엌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읽었다. 지연이 옆을 지나가며 그의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았다. 결혼 생활에서의 경제적 독립에 관한 어떤 기사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요리를 계속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거실로 갔고 그녀는 설거지를 했다. 창문 너머로
그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검색창에 무언가를 입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연은 남편이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고 곧 그것을 입 밖으로 낼 것이었다. 하지만 서두르게 할 생각은 없었다. 스스로 생각에 도달하고 그것을 말하게 내버려 둘 참이었다. 금요일은 평온하게 지나갔다. 지연은 서울 본사에 보낼 월간 보고서를 마감하느라 늦게까지 야근을 했다. 밤 10시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민주는 점심때 먹고 남은 그라탱을 데워주었다. 그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말없이 식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토요일 아침은 다시 시댁 식구들을 맞이할 준비로 시작되었다. 지연은 8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선한 생선을 사러 시장에 갔다. 구운 송어를 요리해 보기로 했다. 예전부터 크림 소스와 케이퍼를 곁들인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싶었다. 시장 좌판 사이를 거닐며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골랐다. 송어는 킬로그램당 45,000원으로 비쌌다. 2kg을 샀다. 채소, 허브, 치즈, 크림도 샀다. 총 138,000원을 썼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다. 송어는 손질해서 내장을 제거하고 레몬 조각과 딜가지로 속을 채워야 했다. 크림, 화이트 와인, 케이퍼, 마늘로 소스를 만들었다. 생선을 오븐에 넣고 주기적으로 소스를 끼얹으며 구웠다. 감자와 버섯을 넣은 고기 그라탱과 세 종류의 샐러드, 신선한 레몬과 민트로 만든 수제 레모네이드도 준비했다. 오후 1시가 되자 식탁은 완벽하게 차려졌다. 시댁 식구들은 제 시간에 도착했다. 김영희 여사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와 냄새를 맡았다. 생선 냄새가 나네. 송어 요리했니? 비쌌을 텐데.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예쁜 샐러드 그릇에 샐러드를 옮겨 담았다. 시어머니는 잠시 서 있다가 거실로 들어갔다. 식사는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모두들 생선을 먹으며 칭찬했다. 송어는 정말 훌륭했다. 부드럽고 촉촉하며 은은한 크림 맛이 일품이었다. 아이들도 양볼이 미어터져라 먹었다. 수지는 레시피를 물었다. 민호는 말없이 먹었지만 만족한 표정이 역력했다. 물론 김영희 여사는 소스가 좀 더 걸쭉했으면 좋았을 거고 레모네이드에는 레몬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전통이 되어버렸다. 시어머니는 칭찬만으로는 끝내지 못했다. 지연은 들으며 이 식사에 거의 14만 원과 5시간을 썼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소스의 농도에 대한 지적이었다. 모두가 디저트까지 다 먹었을 때 김영희 여사는 반찬통을 꺼내려 가방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음식을 담기 전에 그녀는 갑자기 지연을 향해 돌아섰다. 지연아, 너 요즘 젊은 부부들이 각자 돈 관리 많이 하는 거 아니? 마침 빈 접시를 치우던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각자 돈 관리요? 그래. 각자 자기 돈은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 말이다. 생각보다 아주 편하대. 누구한테 편하다는 말씀이세요? 둘 다한테 편하지. 생각해봐. 부부가 돈을 합쳐서 쓰면 갈등이 생기기 쉽잖아. 한 사람은 더 많이 쓰고 다른 사람은 덜 쓰고 그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각자 관리하면 각자 책임지니까 싸울 일이 없지. 지연은 천천히 접시 더미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어디서 그런 글을 읽으셨어요? 인터넷에서. 요즘 결혼 생활에서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글이 많더라고. 내가 하나 민준이한테 보내줬는데 읽어봤다더라. 그렇지, 아들. 식탁 다른 쪽 끝에 앉아있던 민주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머릿속이 차갑고 명확해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모든 그림을 이해했다. 김영희 여사가 민준에게 아이디어를 던져주었다. 그는 그 아이디어를 곱씹으며 이혼한 동료와 상담하고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는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모두 앞에서 이 주제를 꺼낸 것이다. 그렇군요. 지연은 겨우 이 한마디를 했다. 김영희 여사는 며느리가 반대하지 않는 것에 고무되어 말을 이었다. 내가 아주 똑 부러지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서는 공동생활비 통장이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더구나. 예전에는 여자들이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돈을 한데 모았던 거고 지금은 다들 일하잖니. 그럼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해야지. 이게 요즘 방식이야. 알겠니? 충분히 요즘 방식이네요. 지연이 동의했다. 시어머니는 더 큰 열정을 기대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지연이 너도 일하고 돈 벌잖아. 그럼 민준이랑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각자 자기 돈은 자기가 쓰는 거야. 누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고 자유롭잖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등 뒤로 김영희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반찬통에 음식을 담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송어 반 마리, 그라탱 전부, 샐러드 3개 중 2개, 레모네이드 전부. 민혼의 가족을 위한 일주일치 식량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저녁 늦게 돌아갔다. 민주는 말없이 식탁을 치웠고 지연은 말없이 식기세척기를 채웠다. 그들은 대화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부엌이 정리되었을 때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금융 관련 문서가 있는 폴더를 열었다. 선반 위 상자에서 지난 1년간의 영수증을 모두 꺼내 앞에 펼쳐놓고 은행 앱을 열어 카드 명세서를 전부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다. 민준의 가족을 위한 주말 식사비 1년간 720만 원. 순수 식료품 비용이었다. 2사람을 위한 평소 식료품비 월 평균 60만 원. 1년간 720만 원. 공과금 월 약 20만 원. 1년간 240만 원. 반씩 나누면 각자 120만 원. 생활용품, 세제, 각종 잡화, 휴지, 비누 샴푸 등 월 약 10만 원. 1년간 120만 원. 의류. 지연은 검소하지만 질 좋은 옷을 입었다. 옷을 자주 사지는 않았지만 한 번 사면 오래 입었다. 1년간 약 200만 원을 썼다. 친지, 선물. 시어머니 생신에는 보통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했다. 민호 아주버님 생일 10만 원, 수진 형님 5만 원, 아이 3세개 각각 3만 원씩, 총 9만 원. 설과 추석에는 각자에게 또 선물을 했다. 양가 부모님 생신 선물과 명절 용돈 다 합치면 1년에 약 250만 원이 되었다. 지연은 상세한 표를 만들어 모든 것을 항목별로 나누고 금액을 입력했다. 그러고는 합계를 보았다. 월급 500만 원에서 공동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거의 전부였다. 남는 돈은 30, 40만 원 정도. 친구와 카페 가기, 화장품 사기, 자잘한 개인용품 구매 등에 썼다. 민주는 월급 350만 원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약 150만 원만 넣었다. 공과금 절반 10만 원, 식료품비로 지연이 부탁할 때 가끔 20, 30만 원, 그리고 아주 가끔 새 전자레인지나 청소기 같은 큰 물건을 샀지만 그건 1년에 한두 번에 불과했다. 나머지 200만 원은 자신을 위해 썼다. 그가 좋아하는 최신 기기들, 반년에 한 번씩 새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샀다.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만나 맥주를 마시며 축구를 봤다. 그런 저녁은 한 번에 5만 원 정도 들었다. 그리고 연금이 바닥났다며 수시로 돈을 달라고 하는 어머니를 돕는 데도 썼다. 약값, 베란다 수리비,
혹은 그냥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은 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부엌으로 가 민트차를 우렸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각자 돈 관리, 요즘 방식, 각자 책임지기, 흥미로운 생각이었다. 특히 그녀가 이제 안에 정말로 동의했을 때 민준이 얼마나 버틸지 보는 것은 더 흥미로울 것이다. 지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피웃었다. 그녀는 화나거나 서운하지 않았다. 그저 이제부터 재미있는 실험이 시작될 것이고 그 실험의 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할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다음 주 민주는 더욱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몇 번이나 무언가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지연은 마치 중요한 행동을 앞둔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호기심을 갖고 그를 지켜보았다. 화요일 저녁 그는 다시 동료 최대리 이야기를 꺼냈다. 있잖아. 최대리가 오늘 배우자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글을 보여줬는데 아주 설득력 있더라. 부부가 돈을 같이 쓰면 종종 한쪽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대. 한 사람은 벌어서 가족을 위해 쓰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그걸 이용하기만 하는 거지. 지연은 샐러드에 넣을 토마토를 썰며 도마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그런 감정이 있었어. 아니, 없었지.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생길 수도 있잖아. 이론적으로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인데. 민주는 말을 멈췄다. 지연은 그가 말을 이어가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도와주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게 내버려 뒀다. 수요일,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지연은 공급 업체와의 회의 때문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저녁 8시쯤 도착했을 때 민주는 소파에 노트북을 들고 앉아 명백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은 마늘과 함께 볶은 새우와 밥으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그들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그 후 그녀는 샤워를 하러 갔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민주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노트북은 없었다. 그저 앉아서 손으로 쿠션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녀는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가운을 여몄다. 머리카락은 아직 샤워 후 젖어 있었다.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며 기다렸다. 있잖아. 내가 최근에 우리 삶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봤어. 지연은 침묵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예산 관리 방식에 변화를 좀 줘야 할 것 같아. 어떤 변화? 민주는 침을 삼키고 미간을 문질렀다. 지연은 그가 긴장했을 때 나오는 이 버릇을 알고 있었다. 내 생각엔 우리 각자 돈 관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 그게 더 요즘 방식이고 올바른 것 같아. 각자 책임지고 자기 돈은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지. 이게 수많은 잠재적 갈등을 없애줄 거야. 우리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 아니. 하지만 미래에는 생길 수도 있잖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넌 아직 없지만 이론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갈등을 막기 위해 각자 돈 관리를 하자는 거네. 민주는 말을 더듬었다. 그렇지. 게다가 자유롭잖아. 각자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쓰니까. 누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언제 당신한테 보고하라고 요구한 적 있어? 아니, 그럼 그 자유는 왜 필요한 건데?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마음이 바뀔까 두려운 듯 빠르게 내뱉었다. 여보, 이번 월급부터 우리 각자 돈 관리하자. 당신 먹여 살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표정 변화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서운함도 분노도 놀라움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이해만이 존재했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 민주는 몇 주 동안 그를 괴롭히던 말을 뱉어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민주는 폭발을 예상하며 긴장했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뭐라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당신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이야. 민주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당신 동의하는 거야. 물론이지. 각자 돈 관리는 정말 요즘 방식이고 올바른 거야. 각자 책임지고 자기 돈을 알아서 쓰는 거. 공평하고 정의롭잖아. 안 그래? 당연하지. 그럼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자. 미룰 필요 없잖아.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앉아 있었다. 그는 분명히 싸움, 눈물, 비난을 각오하고 있었고 반박할 논리와 답변까지 연습해 두었을 텐데 돌아온 것은 즉각적이고 기쁜 동의였다. 정말 괜찮아? 내가 왜 반대해야겠어?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아. 누구나 경제적으로 독립해야지.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당신이 이런 제안을 해줘서 기뻐. 지연은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뺨에 키스했다. 잘 자, 여보. 난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그녀는 침실로 들어갔고 민주는 완전히 어리둥절한 채 소파에 남겨졌다. 그는 기뻐해야 할지 경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마음속은 평온하고 차가웠다. 민주는 각자 돈 관리를 원했다. 그는 그것을 모든 파생 효과와 함께 온전히 얻게 될 것이다. 내일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고 그 삶은 아주 흥미로울 것이다. 지연은 화나지 않았다. 그녀는 참고 우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민주는 곧 자신이 요청한 것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목요일은 평소와 다르게 시작되었다. 지연은 평소 시간인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조용히 일어나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침실로 돌아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했다. 민주는 아직 침대반을 차지하고 널브러져 자고 있었다. 부엌에서 그녀는 커피 머신을 켜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냈지만 평소처럼 2인용 아침 식사를 위한 재료는 아니었다. 오늘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요리했다. 계란 3개를 그릇에 깨뜨려 우유와 소금 한 꼬집과 함께 섞어 달군 팬에 부었다. 오믈렛이 익는 동안 아보카도를 얇게 썰어 통밀빵 토스트 위에 올렸다. 그 위에 어제 퇴근길에 특별히 사온 훈제 연어를 얹었다. 자몽 반개의 즙을 짜고 접시와 커피찬, 태블릿 PC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급한 메일 두어 통에 답장했다. 천천히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식사했다. 아보카도는 완벽하게 익었고 연어는 입에서 녹았다. 민주는 7시쯤 부엌으로 내려왔다가 접시 하나와 컵 하나만 놓인 식탁을 보고 문턱에서 멈춰섰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지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민주는 식탁으로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아침 식사를 보다가 자기 앞에 텅 빈 식탁을 보았다. 내 건.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당신 건 당신이 직접 해먹어요. 각자 돈 관리. 기억하죠? 식사도 각자. 진심이야? 물론이죠. 어제 당신이 각자 책임지자고 제안했잖아요. 나는 내 돈으로 나를 위해 요리해요. 당신은 당신 돈으로 당신을 위해 요리하고 논리적이잖아. 민주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일어나서 냉장고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었다. 선반 위에는
용기들과 식료품들이 놓여 있었고 각각의 물건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지연이라고 쓰인 밝은 분홍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이거 뭐야? 다 표시해둔 거야? 당연하죠. 이건 내 돈으로 산 내 식료품들이에요. 각자 돈 관리는 분리된 보관을 요구하죠. 당신 식료품은 당신이 직접 사면 돼요. 언제? 원할 때요. 지금이라도 시간이 되면 사 오든가 아니면 퇴근 후에 사든가 편한 대로 해요. 지연아, 지금 장난해? 아니요. 난 당신이 어젯밤에 직접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각자 돈 관리는 각자 책임진다는 뜻이잖아요. 아니면 당신이 의도한 건 다른 거였어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지연은 차분하게 커피를 다 마시고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었다. 일어나서 자기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가 접시, 컵, 포크를 씻고 물기를 닦아 제자리에 두었다. 좋은 하루 보내요. 그녀는 지나가며 한마디 던지고 부엌을 나섰다. 민주는 부엌 한가운데 선체로 남았다. 다시 냉장고를 열어 스티커들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다가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물병을 꺼냈다. 물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마시고 재킷을 집어들고 문을 쾅 닫으며 아파트를 뛰쳐나갔다. 지연은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문 닫는 소리를 듣고 피구섰다. 시동을 걸고 회사로 향했다. 근무일은 평소처럼 흘러갔다. 문제는 많지 않았고 모든 것이 신속하게 해결되었다. 점심시간에 지연은 사무실 근처의 괜찮은 카페에 가서 타이거 새우 샐러드와 화이트 와인 한 잔을 주문했다. 35,000원을 썼지만 한치의 후회도 없었다. 음식은 훌륭했다. 점심 식사 후 휴대폰에 은행 앱을 켜서 새로운 적금 계좌를 만들었다. 비상금이라고 이름 붙이고 월급의 3분의 1인 150만 원을 이체했다. 이것은 만약을 위한 그녀의 개인적인 안전망이 될 것이다. 민주는 이 계좌에 대해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다. 각자 돈 관리니까. 저녁에 지연은 대형마트에 들러 카트를 끌고 천천히 매대를 둘러보며 식료품을 골랐지만 평소 가족을 위해 사던 것들은 아니었다. 오늘은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담았다. 민준이 고무 같다고 질색하던 킹크랩 새우 1kg에 6만 원. 민준이 맛없는 풀이라고 부르며 먹기를 거부하던 잘 익은 아보카도 5개. 민준이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찌푸리던 비싼 프랑스산 블루치즈 400g에 2만 5천 원. 신선하고 예쁜 도미필레 킬로그램당 4만 원. 1.3kg을 샀다. 초록색 아스파라거스 한 묶음 1만 2천 원. 신선한 라즈베리와 블루베리 작은 팩 각각 8천 원. 벨기에산 판 초콜릿 3종류 각각 1만 원. 괜찮은 화이트 와인 한 병 4만 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품종의 커피 캡슐 한 팩이만 8천 원. 비싼 냉합착 올리브 오일 2만 원. 파르메산 치즈 한 덩이 1만 8천 원. 그 외에 신선한 채소, 허브, 과일, 고급 브랜드의 요거트, 유리병에 든 미네랄 워터도 샀다. 계산대에서 나온 금액은 23만 7천 원으로 상당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결제했다. 이것은 그녀의 돈이고 그녀는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다. 약속한 대로 집에는 민준이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어두운 얼굴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지연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그를 지나쳐 부엌으로 갔다. 그는 도와주러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녀는 쇼핑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새우와 생선은 예전에 사용하지 않던 냉동실 위칸에 넣었다. 봉지에 지연이라고 쓰인 밝은 스티커를 붙였다. 아보카도, 치즈, 채소 베리는 냉장고에 별도 선반에 넣었다. 역시 모두 스티커를 붙였다. 초콜릿, 커피 캡슐, 비싼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였다. 오는 길에 생활용품점에서 산 작은 선반이 달린 캐비닛을 꺼냈다. 부엌에서 바로 조립해서 구석에 세우고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식료품들을 그 안에 옮겨 담았다. 문을 닫고 작은 자물쇠로 잠갔다. 열쇠는 얇은 목걸이에 걸어 목에 걸었다. 마침 민준이 부엌에 들어오다가 자물쇠가 달린 캐비닛을 보고는 그것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건 또 뭐야? 내 식료품 캐비닛. 누가 실수로 남의 걸 먹지 않도록 자물쇠까지 잠갔어? 진심으로. 각자 돈 관리는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잖아. 오해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아. 지연아, 너 제정신이야. 충분히. 당신은 저녁 먹을 거 사왔어? 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퇴근 후에 정말로 마트에 들렀지만 뭘 사야 할지 몰라 막막하게 서 있었다. 결국 가장 간단한 것들만 샀다. 냉동 만두 한 봉지, 식빵, 버터, 값싼 소시지, 마요네즈, 약 1만 5천 원을 썼다. 그 모든 것이 지금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초라하고 외롭게 놓여 있었다. 지연은 냉동실에서 새우를 꺼내 해동시켰다. 새우가 녹는 동안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양상추를 썰고 루꼴라를 더했다. 새우는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레몬즙을 넣고 볶았다. 양상추 위에 올리고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얹었다. 올리브 오일, 레몬즙, 머스터드로 만든 소스를 뿌리고 파르메산 치즈를 갈아 얹었다. 화이트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샐러드를 쟁반에 담아 헤드폰으로 음악을 켜고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민주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자기 만두를 삶고 있었다. 끓는 물에 만두를 넣고 저어주다가 멍하니 끓는 냄비를 바라보았다. 10분 후 그는 국자로 만두를 건져냈다. 너무 익어서 만두피는 흐물흐물해지고 서로 들러붙어 있었다. 그는 그 죽 같은 것을 접시에 담고 마요네즈를 뿌렸다. 포크를 들고 거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고무 같은 밀가루 덩어리를 씹으며 말없이 먹었다. 지연은 샐러드를 다 먹고 자기 그릇을 씻었다. 그의 더러운 냄비, 국자, 접시는 싱크대에 그대로 두었다. 책을 들고 거실로 가 안락의자에 자리 잡았다. 민주는 그녀를 한 번 보고 자기 빈 접시를 보고 더러운 그릇이 쌓인 싱크대를 보고는 일어나 설거지를 하러 갔다. 15분 동안 덜그럭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돌아와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에 코를 박았다. 그들은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각자 침대 반대편에 누워 서로 등을 돌린 채 금요일은 같은 시나리오로 시작되었다. 지연은 베리와 견과류를 곁들인 오트밀과 갓 짜낸 주스, 커피로 아침을 준비했다. 민주는 부엌에 나와 그녀의 접시를 보고 냉장고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식료품인 식빵, 버터, 소시지가 아래 칸에 놓여 있었다. 그는 빵에 버터를 바르고 소시지를 얹어 퍽퍽한 샌드위치를 물로 삼키며 씹었다. 지연은 식사를 마치고 자기 그릇을 씻고 출근했다. 민주는 그녀의 빈 의자를 보며 물을 마저 마셨다. 그날 지연은 회사에서 연례 인사평가가 있었다. 박 상무님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30분 동안 실적에 대해 논의했고 결과는 훌륭했다. 지연은 최고 등급과 200만 원의 추가 보너스를 받았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200만 원은 큰 돈이었다. 새로 만든 적금, 계좌로 이체할 것이다. 점심에는 동료 미영과 함께 레스토랑에 갔다. 그릴 채소를 곁들인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미영은 해산물 파스타를 시켰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일과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집안일은 어때? 미영이 물었다. 흥미진진해. 지연이 피고섰다. 무슨 뜻이야? 민준 씨가 각자 돈 관리하자고 제안했어. 나도 동의했고. 미영은 파스타를 먹다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다. 뭐, 각자 돈 관리.
응, 어제부터 각자 책임지기로 했어. 그래서 어때? 최고야. 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요리하고 내 식료품만 사.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버틸지 두고 봐야지. 미영이 웃음을 터뜨렸다. 너 진짜 독하다. 맘에 드네. 그 사람 얼마나 버텼는데. 이틀째. 어제는 불어터진 만두로 저녁 때웠고 오늘 아침엔 값싼 소시지로 만든 퍽퍽한 샌드위치를 먹었어. 너는? 나는 새우, 아보카도, 연어, 비싼 치즈. 예전에는 그가 안 먹는다는 이유로 안 샀던 것들 전부 먹고 있어. 잘했어.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한 잔씩 마셨다. 지연은 자기 몫으로 5만 7천 원을 계산했다. 괜찮았다. 예전에는 돈을 아끼느라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에 거의 오지 못했다. 이제는 아낄 필요가 없었다. 모든 돈이 오직 그녀 자신에게만 쓰이니까. 저녁에 그녀는 다시 마트에 들러 신선한 굴을 샀다. 항상 집에서 요리해보고 싶었다. 비싼 프랑스 바게트, 까망베르, 무화과, 꿀도 샀다. 8만 2천 원을 썼다. 집에 돌아오니 민주는 배고프고 화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구내식당에서 6천 원짜리 돈가스로 점심을 때웠다. 맛없고 기름지고 속이 더부룩했다. 점심 식사 후 내내 배가 아팠다. 지연은 쇼핑백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민주는 그녀를 눈으로 달았지만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역시 새로 산 굴 전용 칼로 굴을 열었다. 얼음을 채운 접시에 올리고 레몬즙을 뿌렸다. 바게트는 얇게 썰어 오븐에 살짝 구웠다. 까망베르는 접시에 담고 옆에 무화과와 꿀을 곁들였다. 화이트 와인 한 잔을 따라 부엌 식탁에 앉아 잔잔한 음악을 틀었다. 굴을 맛보았다. 부드럽고 바다 맛이 났다. 와인으로 입가심했다. 완벽했다. 민준이 부엌에 들어와 그 광경을 보았다. 얼음 위에 굴, 치즈, 와인잔. 그리고 자신은 배가 고팠다. 냉장고에는 이미 질려버린 식빵과 소시지뿐이었다. 지연아, 그녀는 접시에서 눈을 들었다. 응,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뭘 그만해? 이거 전부 각자 돈 관리하는 거. 예전처럼 돌아가자. 민준 씨, 이제 겨우 이틀 지났어. 당신이 직접 제안한 거잖아. 요즘 방식이고 올바르다고 했으면서 네가 이렇게까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는데? 당신이 각자 돈 관리하자고 했고 나는 동의했어. 이제 우린 각자 돈 관리하는 거야. 각자 책임지는 거지.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그럼 당신 뜻은 뭐였는데? 민주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몸을 돌려 부엌을 나갔다. 지연은 와인을 다 마시고 굴을 다 먹었다. 자기 그릇을 씻고 거실로 가드라마를 켰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어둡고 배고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그녀는 그가 거기서 무언가를 볶는 소리를 들었고 타는 냄새가 났다. 20분 후 그는 숯덩이에 가까운 계란 프라이 접시를 들고 돌아왔다. 얼굴을 찌푸리며 먹기 시작했다. 토요일. 평소 같으면 지연이 일찍 일어나 시댁 식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십시에 일어나 침대에서 휴대폰을 보며 소셜 미디어 피드를 훑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민준도 11시가 다 되어서야 늦잠에서 깼다. 거실로 나와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다. 지연아, 오늘 부모님 오시는 날이잖아. 지연은 소파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응, 기억해. 당신
요리할 거야? 아니, 민주는 방 한가운데서 얼어붙었다. 안 한다니, 무슨 말이야? 그렇게 각자 돈 관리하잖아. 난 손님들 요리는 안 해. 당신 부모님은 당신 책임이야. 식사 대접하고 싶으면 직접 요리하든가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키든가 해. 지연아, 이럴 순 없어. 왜 안 돼? 당신 가족이잖아. 예전에는 우리 공동 생활비 통장이 있었고 난 그 공동의 돈으로 그들을 먹였어. 이제는 예산이 분리됐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부모님을 먹이고 싶으면 당신 돈을 써. 하지만 당신이 항상 요리했잖아. 핵심 단어는 항상이 아니라 예전에야. 이제 규칙이 바뀌었어. 당신이 만든 규칙 말이야. 민주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베란다로 뛰쳐나갔다. 지연은 대화의 단편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방문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연기하려고 했지만 김영희 여사는 단호했다. 그들은 이미 출발했다는 것이었다. 1시간 후에 도착할 것이라고. 그는 창백한 얼굴로 베란다에서 돌아왔다. 벌써 오고 계신데. 나 어떡하지? 내가 말했잖아. 요리하든가 주문하든가. 아직 시간 있어. 지연아, 제발 조언이라도 해줘. 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요리해 본 적이 없어. 인터넷에 레시피는 널렸어. 아니면 식당에서 배달시켜. 1시간 안에 배달해 주는 곳도 있을 거야. 그건 비싸잖아. 직접 요리하는 게 더 싸지. 선택해. 민주는 잠시 아파트 안을 서성이다가 재킷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연은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태연하게 책을 계속 읽었다. 40분 후 민주는 거대한 쇼핑백들을 들고 돌아왔다.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정신없이 내용물을 식탁 위에 쏟아냈다. 슈퍼마켓에서 산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기성품 샐러드, 냉동 피자 3판, 냉동 치킨 윙, 냉동 감자튀김, 포장된 롤초밥, 조각 케이크. 그는 오븐을 최고 온도로 켜고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집어넣기 시작했다. 피자는 한 판에, 치킨 윙은 다른 판에, 감자는 3번째 판에, 모든 것을 동시에. 지연은 물을 마시러 부엌에 들어왔다가 이 난장판을 보고 피굽고는 나갔다. 민주는 팽이처럼 빙빙 돌며 오븐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어떤 것은 타버렸고 어떤 것은 익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정확히 오후 1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지연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빈 반찬통이 든 가방을 든 김영희 여사와 민호, 수진, 그리고 새아이가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며 코를 킁킁거렸다. 냄새가 좀 이상하네. 지연아, 뭐 요리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김영희 여사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거실로 들어갔다. 책을 들고 다시 소파에 앉은 지연을 보았다. 너 손님들이 왔는데 토요일에 책이나 읽고 있는 거니? 네, 읽고 있어요. 재미있는 책이거든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시댁 식구들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아이들은 곧장 장난감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민호와 수지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평소 같으면 그들이 도착할 때쯤이면 식탁이 이미 차려져 있었는데 지금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민준이 땀에 젖어 붉어진 얼굴로 부엌에서 뛰쳐나왔다. 자자, 다 됐어요. 상 차릴게요. 그는 음식 접시들을 나르기 시작했다. 구매한 용기 그대로 놓인 샐러드. 그는 그것들을 제대로 된 그릇에 옮겨 담지도 않았다. 반은 타고 반은 설익은 피자. 어떤 것은 불에 탔고 다른 것은 속이 얼어있는 치킨 윙. 한 덩어리로 뭉쳐버린 감자. 밥알이 사방에 흩어진, 부서진 롤초밥. 이 모든 것을 식탁 위에 차렸다. 김영희 여사는
이 광경을 경악하며 바라보았다. 아들아, 이거 네가 요리한 거니? 네. 뭐, 사서 데웠어요. 지연이는 요리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왜? 지연은 책에서 눈을 떼고 시어머니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각자 돈 관리하잖아요. 기억하세요. 3주 전에 저한테 그게 얼마나 편한지 말씀하셨잖아요. 민준 씨가 어머님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우린 각자 책임져요. 저는 제 돈으로 저를 위해 요리하고 민준 씨가 손님들을 대접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요리하는 거죠.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니. 어머님은 민준 씨 가족이죠. 그리고 그는 어머님께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기 돈으로요. 저는 반대 안 해요. 하지만 제 돈은 제 돈이에요. 김영희 여사는 입을 열었지만 말을 찾지 못했다. 민호가 픽 웃었다. 수지는 웃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모두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다. 샐러드는 맛이 없었다. 가게에서 산 싱겁고 의심스러운 품질의 마요네즈가 들어간 샐러드였다. 피자는 탄맛 때문에 썼고 치킨 윙은 고무 같았고 감자는 뭉쳐있고 속은 차가웠다. 롤초밥은 부서져서 먹기 불편했다. 아이들은 이것을 먹기를 거부했다. 막내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평소처럼 제대로 된 음식을 원했다. 수진이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목청껏 울었다. 김영희 여사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음식에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민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없이 씹었다. 수지는 물만 마셨다. 20분 후 모두들 먹는 척하는 것조차 그만두었다. 그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평소 같으면 식사 후에 디저트와 차, 긴 대화가 이어졌을 것이다. 오늘은 모두 침묵했다. 김영희 여사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말했다. 민준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 좀 해봐라. 민준은 머뭇거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엄마, 그게 지연이랑 제가 각자 돈 관리하기로 했어요. 각자 책임지는 거죠. 왜 그런 짓을? 요즘 방식이잖아요. 올바르고. 엄마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요? 책을 덮으며 지연이 끼어들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녀는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가 빈 의자에 앉았다. 어머님, 3주 전에 저한테 각자 돈 관리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편하고 요즘 방식이고 올바르다고 하셨죠. 민준 씨가 그 말을 들었어요. 이제 우린 각자 돈 관리해요. 뭐가 문제죠? 문제는 네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야. 남편을 굶기고 가족을 위해 요리하기를 거부하고 전 아무도 굶기지 않아요. 민준 씨는 성인이고 스스로 요리하거나 음식을 주문하거나 기성품을 사 먹을 수 있어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요. 하지만 넌 아내야. 의무가 있잖니. 아내의 의무에 매주 토요일마다 남편의 친척들을 공짜로 먹이는 건 포함되지 않아요. 저는 일하고 돈을 벌고 제 몫의 생활비를 내요. 민준 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동등해요. 아니면 저희가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김영희 여사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넌 항상 그렇게 냉정했니? 아니요. 예전에는 제가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 요리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각자 돈 관리를 제안하셨으니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닌 거죠. 각자 책임지는 거예요. 민호가 갑자기 짧고 날카롭게 웃었다. 있잖아, 민준아. 지연이 말이 맞아. 민호야. 어머니가 분개했다. 엄마, 그만해요. 지연이 말이 전적으로 맞아요. 우린 정말 여기에 와서 지연이 돈과 노동력으로 공짜로 배를 채우는데 익숙해졌어요. 지연이는 우리한테 엄청난 시간과 돈을 썼는데
우린 심지어 반찬통까지 채워서 일주일치 식량을 챙겨갔잖아요. 우리 정말 양심도 없었어요.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버님 말이 맞아요. 전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때마다 항상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게 당연한 거고 지연 씨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정말 괜찮았어요. 지연이 말했다. 우리 예산이 공동일 때까지는요. 이제 예산이 분리됐으니 규칙이 바뀐 거예요. 김영희 여사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침묵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었다. 우린 가겠다. 얘들아, 가자. 민호와 수진도 일어나 아이들을 챙겨 옷을 입었다. 문 앞에서 민호가 동생에게 돌아섰다. 민준아, 잘 생각해봐. 지연이는 잘못 없어.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짓을 시작한 건 너야. 문이 닫혔다. 민주는 거실 한가운데 선 채 초라한 식사에 잔해와 더러운 그릇,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지연을 보았다. 그녀는 소파로 돌아가 책갈피를 끼워둔 페이지를 펴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지연아, 응? 이제 정말 그만하면 안 될까? 예전처럼 다 되돌리자. 민준 씨, 이제 겨우 3일 지났어. 당신이 직접 제안한 각자 돈 관리. 3일 만에 벌써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야.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데? 이 모든 거, 각자 밥 먹고, 각자 요리하는 거, 우린 가족이잖아. 같이 해야지. 그럼 왜 각자 돈 관리를 제안했는데? 민주는 침묵했다. 당신은 전처한테 재산 다 뜯긴 동료, 최대리 얘기를 들었지. 그리고 각자 돈 관리 아이디어를 던져준 당신 어머니 말을 들었지.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고 당신 돈을 함부로 쓴다고 생각한 거야. 내 말이 맞아? 꼭 그런 건 아니야. 정확히 그렇지. 당신은 각자 돈 관리가 당신에게 통제권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내 돈만 쓰고 당신은 당신 돈만 쓰면 모두가 만족할 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각자 돈 관리가 각자의 삶을 의미한다는 건 생각 못했지. 모든 면에서 각자 책임지는 거. 민주는 소파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내가 바보였어. 응, 바보였지. 하지만 바로잡을 수 있어. 그는 희망에 찬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용서해 줄 거야? 용서에 대해 말하기는 일러. 먼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해. 지연은 책을 내려놓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노트북을 들고 돌아와 민준 옆에 앉아 지출 내역 파일을 열었다. 봐. 이게 지난 1년간 우리 지출 내역이야. 모든 항목별로 영수증과 증빙 자료까지 다 있어. 민주는 숫자를 보았고 그의 눈은 점점 더 커졌다. 당신 가족을 위한 주말 식사비 1년에 720만 원. 이건 순수 식료품 비용이야. 내 시간, 전기세, 수도세는 포함되지 않았어. 난 몰랐어. 우리 둘을 위한 평소 식료품비 1년에 720만 원, 공과금 240만 원, 각자 120만 원씩, 생활용품 120만 원, 내 옷값 200만 원, 양가 친지 선물 250만 원. 지연은 항목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민주는 창백해지며 침묵했다. 결론적으로 내 월급 500만 원에서 가족을 위한 지출로 거의 다 나가. 남는 건 40만 원 정도야. 지연아, 그리고 당신은 월급 350만 원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약 150만 원만 내. 나머지 200만 원은 당신 자신을 위해 쓰지. 기기, 친구, 어머니 용돈으로. 어디에 공정함이 있지? 민주는 침묵했다. 지연은 노트북을 닫았다. 이게 내가 각자 돈 관리에 동의한 이유야. 당신이 내가 우리 가족에게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뭘 받는지 보게 하려고.
칼국수 면이 넓다는 지적 말이야. 그녀는 일어나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았다. 이걸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때 용서에 대해 얘기하자. 지연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머리가 생각으로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정말로 몰랐다. 계산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연이 요리하고 청소하고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게 정상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그저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값을 치르지 않고 그녀 덕분에 편안하게 살면서 심지어 그가 그녀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할 만큼 뻔뻔했다. 저녁에 그는 저녁을 준비하려 했다. 스파게티를 삶고 통조림 소스를 부어 섞었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었다. 그는 한 입 한 입 억지로 삼키며 먹었다. 지연은 침실에서 나와 채소를 곁들인 스테이크를 준비했다. 그녀는 부엌에서, 그는 거실에서 식사했다. 그들은 대화하지 않았다. 일요일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나갔다. 민주는 아파트를 청소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거실에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는 기운이 다 빠졌다. 빨래를 하려다 세탁 모드를 잘못 선택해 옷이 줄어들었다. 지연은 자기 일을 했다. 노트북으로 일하고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며 남편을 무시했다. 저녁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베란다로 나갔다. 길고 힘든 대화였다. 김영희 여사는 요구하고 비난하고 압박했다. 민주는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그가 베란다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은 잿빛이었다. 지연은 그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침대 반대편에 누워 잠이 들었다. 민주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다. 지연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어 평온하게 잤다.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아침도 먹지 않고 일찍 출근했다. 요리할 줄 몰랐고 매일 카페에서 사 먹기에는 돈이 많이 들었다. 지연은 베리를 곁들인 오트밀로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신 뒤 사무실로 향했다. 근무일은 바빴다. 중국 공급 업체와 또 문제가 생겼다. 서류를 잘못 처리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지연은 3시간 동안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쓰고 조율하며 문제를 파악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옆 부서 동료를 만나 일과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연은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일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저녁에 민주는 늦게 퇴근했다. 지연은 이미 저녁을 먹은 후였다. 그녀는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그의 식료품인 식빵과 소시지 조각이 아래칸에 놓여 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장 보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는 다시 식빵을 꺼내 한 입 베어 물고 마른 빵을 물로 삼켰다. 지연은 거실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는 되는 대로 끼니를 때웠다. 회사 식당에서 먹거나 퇴근길에 무언가를 사오거나 그냥 빵을 씹었다. 일주일 동안 식비로 30만 원 이상을 썼다. 다림질할 줄 몰라서 옷은 모두 구겨져 있었고 제대로 청소할 줄 몰라서 집은 엉망이었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쌓였고 그는 대충 씻었다. 반면 지연은 자신의 삶을 살았다.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먹고 회사에 가고 친구들을 만났다. 그녀는 모든 것이 좋았고 심지어 훌륭했다. 금요일 저녁,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있는 지연을 보았다. 그녀는 오렌지를 곁들인 오리 요리를 하고 있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맛있는 냄새가 났다. 그는 식탁에 앉아 그녀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마법을 부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지연아,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가 돌아보았다. 듣고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깨달았어. 내가 틀렸다는 거, 이기적이었다는 거,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걸. 계속해.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공동생활비, 이 끔찍한 분리된 삶이 없는 평범한 삶으로. 지연은 가스레인지를 끄고 행주에 손을 닦으며 민준 맞은편에 앉았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것이든 내가 모든 지출을 계속 기록할 거야. 당신은 언제든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어. 완전한 투명성. 동의해. 당신 가족과의 주말 식사는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2번. 그리고 미리 상의해야 해. 동의해. 반찬통에 음식을 싸가는 건 없어. 여기서 먹기 위해 요리하는 거지. 집에 가져가기 위한 게 아니야. 동의해. 더 이상 최대리 같은 사람들의 조언을 우리 가족 문제에 끌어들이지 마.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약속할게.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내가 당신이 먹여 살리는 식객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해. 나는 파트너야. 동등한 파트너. 나는 우리 가족에게 당신보다 적지 않게 오히려 더 많이 기여하고 있어. 알았어. 진심으로 알았어. 그럼 좋아. 공동생활비로 돌아가자. 민주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껴안으려 했다. 지연이 손짓으로 그를 멈췄다. 잠깐.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못할 거야. 그때 당신이 했던 말.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지긋지긋하다는 말은 내 안에 영원히 남을 거야. 지연아.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알아. 하지만 말은 이미 뱉어졌고 이제 난 항상 기억할 거야. 위기의 순간에 당신이 나를 지지하지 않고 비난했다는 걸. 그게 우리 사이의 무언가를 영원히 바꿔놨어. 그녀는 일어나 가스레인지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그들의 관계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부서졌고 그것을 부순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부엌에서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는 공동생활비로 돌아가자고 간청했지만 지연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일러, 민준 씨. 당신은 아직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는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각자 돈 관리는 계속되었다. 모든 면에서 각자 책임지는 것이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인스턴트 식품과 값싼 구내식당 음식으로 연명했다. 그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그의 책임 구역인 아파트 공간은 더러웠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생활비로 썼지만 삶의 질은 더 나빠졌다. 반면 지연은 번창했다. 고급 요리를 해먹고 잘 다려진 옷을 입고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아파트 공간은 깨끗하게 빛났다. 그녀는 돈을 모으고 친구들을 만나고 레스토랑에 갔다. 2번째 주 월요일. 민준에게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준아, 토요일에 우리 갈게. 너희들 보고 싶구나.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얼어붙었다. 엄마, 혹시 안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무슨 상황? 우리가 아들네 집에 가는 것도 못하니? 점심때 맞춰서 평소처럼 갈게. 엄마, 하지만은 없어. 토요일에 보자.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꺼진 화면을 보며 앉아 있었다. 어떡하지? 지연은 절대로 요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요리할 줄 몰랐다. 저녁에 그는 아내와 이야기하려 했다. 지연아, 토요일에
부모님이랑 형네 가족이 온대. 그녀는 책을 읽으며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알아. 어제 전화하는 거 들었어. 도와줄 거야? 아니, 지연아, 제발, 딱 한 번만. 그녀는 책을 덮고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 씨, 우린 각자 돈 관리 중이야. 당신 가족, 당신 책임. 아주 공평하잖아. 하지만 난 요리할 줄 몰라. 배워. 아니면 배달시키든가, 기성품을 사든가. 방법은 있어. 지연아. 아니, 민준 씨. 진심이야. 당신이 각자 돈 관리를 원했고, 얻었잖아. 그렇게 살아. 그녀는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뭘 사야 할지, 뭘 요리해야 할지, 7명을 위한 점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봤지만 모두 어려워 보였다. 목요일,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회사 근처의 비싼 레스토랑에 들어가 토요일 점심 배달을 주문했다. 샐러드,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모두 예쁘게 포장된 레스토랑 품질의 음식이었다. 28만 5천 원을 지불했다. 한 번의 식사로 월급의 거의 10분의 1을 썼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금요일 저녁 그는 지연에게 말했다. 레스토랑에서 음식 배달시켰어. 내일 점심때쯤 올 거야. 잘했네. 재치 있네. 정말 요리 안 할 거야. 응. 식탁에 나오지도 않을 거야. 왜? 그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점심이잖아. 난 초대받지 않았어. 지연아, 다들 네가 아프다고 생각할 거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도. 민주는 설득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잠을 설쳤다. 토요일은 끔찍하게 시작되었다. 지연은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는 하루 종일 친구 집에 가 있겠다고 선언했다. 늦은 저녁에 돌아올게. 일부러 그러는 거지? 민준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니, 그냥 이 서커스에 끼고 싶지 않을 뿐이야. 행운을 빌어. 그녀는 떠났다. 민주는 혼자 남았다. 11시 레스토랑에서 전화가 왔다. 죄송합니다만 공급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주문하신 음식을 배달해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환불은 3일 내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어떡하지? 부모님은 이 시간 후에 도착할 텐데.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으로 달려갔다. 뭘 사야 할지 몰라 매대 사이를 헤맸다. 결국 파스타 한 봉지, 통조림 소스, 식빵, 버터를 샀다. 가장 싼 것들로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 월급은 바닥났고 다음 월급은 일주일 후에나 들어온다. 집에 돌아와 파스타 봉지를 뜯었다. 부엌에 서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삶아야지. 근데 어떻게? 물은 얼마나? 시간은 얼마나? 그는 시도해 보았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파스타를 쏟아부었지만 비율을 잘못 맞췄다. 물이 너무 적었다. 파스타는 한 덩어리로 엉겨붙어 냄비 바닥에 눌어붙었다. 민주는 욕을 하며 모든 것을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시계를 보니 이미 12시 40분이었다. 부모님은 20분 후에 도착할 것이다. 패닉에 빠진 그는 봉지에서 새로 산 마지막 파스타를 꺼냈다. 포장을 찢고 마른 파스타를 접시에 쏟아부었다. 그냥 날 것 그대로 마른 파스타가 담긴 접시 3개를 식탁 위에 놓았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확히 일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빈 반찬통이 든 가방을 든 김영희 여사와 민호, 수진, 그리고 새 아이가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들어오며 코를 킁킁거렸다. 이상하네. 아무 냄새도 안 나. 지연이 요리 안 했니? 들어오세요. 민주는 겨우 이 한마디를 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와 외투를 벗었다. 아이들은 방으로 달려갔다. 김영희 여사는 텅 빈 식탁을 둘러보았다. 음식은 어디 있니? 아직 준비 안 됐어. 준비됐어요. 지금 가져올게요. 민주는 부엌으로 가 3개의 접시를 들고 돌아와 식탁 위에 놓았다. 모두가 접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각 접시에는 한 줌의 마른 파스타가 담겨 있었다. 삶지 않은 날것의 딱딱한 파스타가 그저 봉지에서 쏟아부은 채로 놓여 있었다.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뭐야? 민주는 삶은 개처럼 붉어진 채 침묵했다. 김영희 여사는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가 파스타 하나를 집어 손으로 부러뜨렸다. 이거 안 익었잖아. 그 순간 복도에서 지연이 나왔다. 그녀는 친구 집에 가지 않았다. 내내 침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보았다. 지연은 문가에 서서 차분하고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러자 김영희 여사가 소리쳤다. 이게 대체 뭐냐? 얘가 우리한테 뭘 내놓은 거야. 지연은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가 마른 파스타가 담긴 접시들을 보고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늘 그렇듯 공짜로 배 터지게 먹으러 온 시댁 식구들이 부엌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죠. 그녀는 의미심장한 쉼을 두었다. 거기엔 제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마른 파스타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삶지도 않았죠. 김영희 여사는 망연자실했다. 네가 일부러 이런 짓을. 저거 드세요. 우리 각자 돈 관리하잖아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민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 식료품 중에 남은 건 파스타뿐이었지. 그러니 맛있게 드세요. 흘리지 마시고요. 무덤 같은 침묵이 흘렀다. 김영희 여사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민호는 배를 움켜쥐었다. 웃는 건지 숨이 막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민주는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연아, 너 안 갔었어? 아니, 침실에 앉아서 당신이 고생하는 걸 지켜봤어. 이 순간을 기다렸지. 왜? 당신과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녀는 시댁 식구들을 훑어보았다. 마침내 모두가 각자 돈 관리가 진짜로 뭔지 이해하게 하려고. 김영희 여사가 겨우 목소리를 찾았다. 너 우리를 조롱하는 거냐? 우린 네 가족이야. 아니요. 지연이 차갑게 잘라 말했다. 여러분은 제 가족이 아니에요. 민준 씨 가족이죠. 각자 돈 관리를 제안한 것도 바로 여러분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어머님, 3주 전에 그게 얼마나 편하고 요즘 방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요? 각자 돈 관리는 제가 계속 제 돈을 여러분께 쓰고 여러분은 계속 와서 공짜로 먹는다는 뜻이었나요? 그렇게는 안 되죠. 우린 공짜로 먹는 게 아니야. 우린 가족이야. 매주 토요일마다 반찬통에 음식을 가득 싸가는 가족. 지난 3년간 제 돈으로 720만 원어치를 먹고도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가족. 김영희 여사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얗게 질렸다. 난 몰랐어. 당연히 모르셨겠죠. 관심이 없으셨으니까요. 오셔서 먹고 비판하고 반찬통 채워서 가셨잖아요. 저는 돈, 시간, 노력을 쏟고 그 대가로 받은 건 칼국수면이 넓다는 지적이었고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지연 씨 말이 맞아요. 우린 정말 지연 씨의 친절을 이용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 김영희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마른 파스타가 담긴 접시를 보았다. 이건 굴욕적이야. 네. 지연이 동의했다. 민준 씨가 저한테 자기를 먹여 살리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했을 때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굴욕적이었죠. 모든 걸 바친 사람이 자기가 얹혀 산다는 비난을 받을 때 그녀는 민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보여? 자기 돈으로 친척들을 먹이는 게 어떤 건지. 당신은 마지막 남은 돈을 당신을 속인 레스토랑에 썼지. 그러고는 더 이상 살 게 없어서 값싼 파스타를 샀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삼지 못했지.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런데 나는 3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그걸 했어. 비싼 식료품을 사고 5시간 동안 요리하고 상을 차리고 비판을 듣고 당신 어머니가 반찬통을 채우는 걸 보면서도 그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지연은 식탁에 더 가까이 다가가 마른 파스타 하나를 집어 손가락으로 돌렸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우린 가족이 아니었어. 알고 보니 나는 남편이 식객 취급하는 공짜 요리사이자 가사도우미였을 뿐이야. 지연아, 미안해. 민준이 마침내 내뱉었다. 내가 완전 바보였어. 생각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어. 이제는 이해해. 응, 이해해. 제발 용서해줘. 그는 모두의 앞에서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빌듯이 모았다. 용서해줘. 예전처럼 다 되돌리자. 내가 다 깨달았어. 너를 소중히 여길게. 최대리 말도 안 들을게. 엄마 조언도 안 들을게. 제발 용서만 해줘. 지연은 위에서 아래로 그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일어나, 민준 씨. 그가 일어섰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용서할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멈췄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주 중요한 조건들. 뭐든지 말해. 공동 생활비로 돌아가지만 내가 모든 지출을 완벽하게 기록할 거야. 당신은 언제든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어. 동의해. 당신 가족과의 주말 식사는 한 달에 한 번. 그 이상은 안 돼. 그리고 미리 상의해야 해. 동의해. 반찬통에 음식을 싸가는 건 없어. 여기서 먹기 위해 요리하는 거야. 가져가고 싶으면 따로 돈을 내야 해. 김영희 여사가 움찔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민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 가만히 계세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 더 이상 우리 가족 문제에 대해 외부 사람들과 상의하지 마. 문제가 생기면 나랑 직접 얘기해. 약속할게. 지연은 잠시 멈췄다가 가장 중요한 말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내가 식객이 아니라 파트너, 동등한 파트너라는 걸 인정해야 해. 내가 우리 가족에게 당신보다 적지 않게 오히려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소중히 여겨야 해.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인정할게.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하고 있어. 당신이 최고야. 미안해.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 월요일부터 공동 생활비로 돌아가자. 민주는 그녀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그녀도 마주 않았지만 열정은 없었다. 그의 등을 토닥이고는 그를 떼어냈다. 시댁 식구들을 향해 돌아섰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악감정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상황을 모르시면 조언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 가족이 깨질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지연아.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알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수진이 다가와 지연을 안았다. 몇 년 동안 우리 먹여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정말 배은망덕했어요. 민호도 다가왔다. 지연아, 네가 최고다.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줬어. 혹독하지만
공평한 교훈이었어. 아이들이 방에서 뛰쳐나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어른들을 보았다. 막내딸이 식탁을 보았다. 음식 어디 있어요? 왜 접시에 막대기만 있어요?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했지만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지연은 부엌으로 갔다. 제가 빨리 뭐라도 만들게요. 어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해서는 안 되죠. 그녀는 잠가 두었던 캐비닛에서 식료품을 꺼냈다. 30분 만에 채소를 넣은 오믈렛을 만들고 빵을 썰고 치즈와 소시지를 꺼냈다. 간단하지만 든든한 점심이었다. 모두 식탁에 앉았다. 각자 생각에 잠겨 말없이 식사했다. 분위기는 이상했다.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은 과도기적인 분위기였다. 식사 후 시댁 식구들은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갈 채비를 했다. 김영희 여사는 작별 인사를 하며 지연을 안았다. 민준이도 나도 용서해줘서 고맙다. 넌 강한 여자야. 저는 그냥 불공평한 걸 참는 걸 싫어할 뿐이에요. 그게 옳은 거지. 그들이 떠났다. 문이 닫혔다. 민준과 지연은 둘만 남았다. 그는 죄책감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아, 응? 정말 용서한 거야? 응. 민준 씨. 용서했어. 그럼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야? 지연은 침묵했다. 아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다르게 될 거야. 더 나쁘게. 그냥 다르게.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우리 사이에 무언가 부서졌어. 중요한 거. 신뢰, 친밀감, 우리가 한 편이라는 확신 같은 거. 고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시간이 알려주겠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말없이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각자 자기 일에 몰두했다. 삶은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예전 같지는 않았다. 그 기억에 남는 토요일 점심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민주는 정말로 변했다. 더 세심해지고 다정해지고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도왔다.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의 하루가 어땠는지 관심을 가졌다. 더 이상 최대리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 동료와 거리를 두었다. 업무 외에는 대화하지 않았다. 김영희 여사도 변했다. 더 차분해지고 정중해졌다.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왔고 식사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반찬통 없이 비판 없이 돌아갔다. 겉으로는 삶이 정상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지연은 마음속 어딘가가 여전히 부서져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을 보았다. 힘든 순간에 지지해주지 않고 지켜주는 대신 비난할 수 있는 사람. 그녀는 계속해서 별도의 계좌에 돈을 모았다. 매달 월급의 3분의 1, 임의일 500만 원 이상이 모였다. 만약을 위한 그녀의 비상 탈출구였다. 민주는 이 계좌에 대해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지연은 이제 항상 머릿속에 플랜 B를 두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남김없이 바치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결혼을 깨지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아내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두 눈을 뜨고 있는 아내, 파트너의 단점을 보고 최악의 경우 그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아내였다. 그리고 그 미리 모든 것을 바꾸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다.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지연은 피하지 않았지만 더 가까이 기대지도 않았다. 조용히 앉아 화면을 응시했다. 지연아, 행복해.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 평온하긴 한데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 그 일 때문에
응,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미 하고 있잖아. 노력하고 있는 거 보여.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시간이 알려주겠지. 민주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지연은 가만히 있었다. 그들은 껴안은 채 영화를 마쳤지만 지연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차가움도 분노도 아닌 그저 공허함. 예전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조심스러운 애착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았다. 그가 당신 먹여 살리는 거 지긋지긋해라고 내뱉은 순간 사랑의 일부가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 부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어떤 사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죽었고 그것이 가장 슬펐다.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살고 한 침대에서 자고 한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 민주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돌아올 것이라고, 지연이 다시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것이라고, 예전의 친밀감이 다시 생길 것이라고 희망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용서했지만 잊지 않았고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어떤 상처는 아물지 않기 때문이다. 딱지가 않고 아픔은 냈지만 흉터는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민준을 볼 때마다 그녀는 그 흉터를 보고 그 말들을, 그 배신을 떠올리며 감정적인 거리를 두었다. 더 이상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뢰 없이는 진정한 친밀감은 존재할 수 없다.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였고 다툼 없이 평온하게 살았다. 민주는 계속해서 노력했고 지연은 계속해서 거리를 두었다. 적금 계좌는 불어났다. 이 0만 원, 이 500만 원, 300만 원. 어느 날 민준이 물었다. 지연아, 언젠가는 나를 진심으로 용서해 줄 거야?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날 바로 당신을 용서했어. 하지만 용서하는 것이 잊는다는 뜻은 아니고 다시 신뢰한다는 뜻도 아니야. 그럼 넌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전처럼은. 아니, 그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아마도 아닐 거야. 그럼 우리는 왜 같이 있는 거야? 지연은 생각에 잠겼다. 습관 때문에. 아마도. 편하니까. 이혼은 복잡하잖아. 하지만 넌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사랑해.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 더 차갑게.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응.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거지. 아마도 그럴 거야. 그들은 침묵했다.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물리적으로는 옆에 있더라도 감정적으로는 이미 떠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실수에 대한 대가, 그가 보였던 불신에 대한 대가, 되돌릴 수 없는 말들에 대한 대가였다. 그는 용서를 얻었지만 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었다. 지연은 계속해서 살고, 일하고, 요리하고, 집을 돌보았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로 그녀는 이미 자유로웠다. 이 결혼에서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그저 동정심, 습관, 상처를 주기 싫은 마음 때문에 남아 있었지만 사랑은 더 이상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떠날 힘을 찾을 것이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도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사랑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지연은 참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